반감기가 지난 후에 비트코인 생산량이 금년 4월이 지나면 이제 450개로 줄어드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ETF에 대한 수요만으로도 450개 넘어갈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릴 거다. 그러면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책에서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대하는 이중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막 비트코인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했던 분이 갑자기 막 찬양을 한다거나 책의 내용 일부를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쯤에서 웅달 책방에 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에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면서 이제 그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했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그 캐시우드가 언론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아마 그 레리 핑크한테 전화를 받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레리 핑크는 아시다시피 블랙록의 대표입니다. 근데 레리 핑크가 머스크한테 전화해서 비트코인은 전기 소모가 많은데 우리는 환경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결제에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이제 캐시우드가 짐작을 하고요. 블랙록이 이제 테슬라의 대주주다 보니까 머스크가 레리 핑크의 말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이제 캐시우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제가 이제 그 대모산에 등산을 간다고 이제 털레털레 이렇게 그 짐을 싸갖고 가면서 이제 그 이어폰을 끼고서 이제 이렇게 뉴스를 듣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딱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였구나 하고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듣자마자. 뭐냐면 레리 핑크가 머스크한테 전화했던 때가 이제 2021년인데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그 당시에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염두에 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려면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머스크가 자꾸 이 비트코인 가격을 띄우니까 그렇죠. 이게 구매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야 되는데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열이 받은 거죠. 레리 핑크가.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자꾸 비트코인 가격 좀 띄우지 마라. 결제 제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침체기에 들어가서 하락을 했으니까 이런 침체기를 이용해서 블랙록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그때 매집을 했을 거다. 그래서 매집이 끝난 시점에 아마도 이제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갑자기 뭐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막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뭐 자산이 뭐 어쩌고 글로벌 에셋이라고 요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매혹되고 흥분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블룸버그에서 레리 핑크가 이제 비트코인 회의론자에서 구세주가 됐다 이렇게 이제 비꼬 왔죠. 지금도 이제 레리 핑크 나와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이중적인 행태는 사실은 이제 그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JP 모간 제이미 다이먼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지금도 그러시더라고요. 틈만 나면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2019년 9월에 뭐 비트코인을 사기고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직원은 모두 해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 주말에 JP 모건이 유럽에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였죠. 네. 그리고 이제 조지 소로스도 이제 2018년 1월에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뭐 세상에서 가장 나쁜 투자다.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한참 추락시켜 놓고서 이제 한참 추락하니까 바닥에서 이제 자기네 그 소로스 그 패밀리 펀드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사들이기 시작하죠. 사실 이런 사례는 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이중적인 행태가 자기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매력적인데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럼 이제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행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는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성장주 투자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텀업 방식을 통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향후 성장성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네. 이 현물 ETF가 통과될 시에 그 금 ETF랑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네. 비트코인 역시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네. 이제 진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책에서 금이 이제 ETF가 승인된 다음에 16년간 4배가 상승했다고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4배 16년간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그 이상 상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 ETF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2004년에 이제 처음으로 금 ETF가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출시된 지 3일 만에 10억 달러가 유입됐고 현재 미국에서만 135조 원 정도가 이제 금 ETF에 투자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한 금의 규모는 국가로 치면 세계 4위 정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고요. 금 ETF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그 일반인들이 금을 사고 팔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실물을 보관하기도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금 ETF가 출시되면서 금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졌고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묶여있던 자금의 일부가 금 ETF로 넘어왔고요. 근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더하면 더했지 사실은 뭐 금보다 뭐 못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개인 키를 분실하기도 사실 쉽고 또 이런 FTX 같은 이상한 거래소들 뭐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접근하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ETF가 생기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몰려올 거고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몰려올 거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들어오면 운영사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물로 보관을 이제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자 생각을 해보면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900개가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4월부터 반감기가 되면 올해 4월부터 450개로 채굴량이 줄어듭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는 자금은 450개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생산은 450개씩인데, 이 ETF에서 사야 되는 거는 1000개씩 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청이 그렇게 많이 나서. 그렇죠. 그거는 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럼 생산량은 450개인데, 사는 거는 1000개를 사야 되니까, 이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사실 공급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4년이 지나면 이제 450개가 아니고, 몇 개야, 이거? 450은 225개가 되는 거죠. 225개. 그러니까는요,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가 나오면서 최소한 ETF에서 요구하는 수량이 채굴량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딸리지 않느냐 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GBTC 이런 거는 저는 그 신경도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이벤트라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공급이 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량보다 그러니까 생산되는 거보다 공급 수요가 많으면 기존에 생산되어 있는 거를 웃돈 주고서라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사야 되는데 일단은 아마 ETF가 거래소에서 사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장외 거래를 할 텐데 네. 장외 거래를 하더라도 계속 이게 그 채굴량이 시장으로 안 들어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죠. 사실. 근데 거기다가 나중에는 한계가 와서 결국은 이 장외에서 사지 못하고 장내에서 사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450개 이상은 필요할 거다. 채굴량 이상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계산입니다. 예. 그럼 현재 이렇게 뭐 GBTC나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하락한 거 한 15% 정도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15, 20% 막 이런 식으로. 20%. 요거는 이제 큰 이슈로 보시진 않는 거네요. 예, 저는 이거는 뭐 거의 신경 안 쓰는 편입니다. 그럼 이런 좀 단기적인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좀 이후에 좀 그런 효과가 좀 상승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글쎄 이제 그게 그 GBTC 이슈는 이제 금방 끝날 건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끝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한 1, 2주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거 자체는 일단 끝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ETF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채굴량 이상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ETF 승인 자체가 그냥 나머지 이런 소소한 악재들을 뒤덮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호재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금처럼. 예, 금처럼. 예. 네. 그럼 아까 서두에서 이제 금이 16년 동안 4배가 이제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금 ETF가 들어가면서 예, 금 이제 1온스당 가격이. 예. 근데 비트코인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가 좀 그 근거는 아니 근거라기보다 이제 그 이게 자산의 네. 이 그 시가총액을 따져보면 네. 시가총액이 작은 자산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금은 시가총액이 크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금은 또 생산도 좀 늘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늘 수 있죠. 반으로 줄진 않잖아요, 금 생산량이. 그쵸. 예. 그것도 차이가 좀 큰 뭐 것 같아요. 가끔 또 어디서 금광이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긴 하던데.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대표님 비트코인은 본질적인 가치가 사람들이 흔히들 비트코인은 본질 가치가 없다라고 할 때 많은 전문가분들은 아니야 이런 본질적인 사용 가치가 있어야 비트코인을 옹호하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오히려 반대로 비트코인은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이 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게 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제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 이런 본질 가치가 있어라고 하는 논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설득이 잘 안 돼요.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하는 거고 이제 사실 저는 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본질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본질 가치가 저는 오히려 없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본질 가치가 있잖아요. 기업의 이익.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본질 가치가 7억이, 저 7억이래. 7만 원이다. 네. 그러면 7만 원, 4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 이런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이라고 하는 게 본질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네. 이 책상 하나가 1,000만 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본질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가치는 본질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고요. 금이라고 하는 게 본질 가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용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산업용으로 쓰이는 걸 가지고 본질 가치가 따지면 지금 금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산으로서 자리를 매김을 함으로써 사실상 본질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지. 금이 본질 가치로만 따지면 이게 산업용으로 쓰이는 것만 하면 아마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10분의 1 이하로 떨어져야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본질 가치가 없으면 이게 안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자산은 본질 가치가 없을수록 더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피카소 그림은 본질 가치가 뭔가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감. 예. 피카소 그림은 본질 가치가 없죠. 근데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피카소 그림이 이게 뭐 본질 가치가 없으니까 이거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피카소 그림은 작품성이 뛰어나고 또 희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가격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면 하나에 뭐 1,000억, 2,000억, 3,000억까지도 가고 뭐 5,000억 가고 제가 피카소 그림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도 본질 가치가 없다는 그런 면에서는 피카소의 그림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에 100원이어도 이상할 게 없고요. 한 개에 뭐 10억 원이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를. 그래서 사실상은 가장 탄력적으로 상승하기 좋은 자산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피카소 그림이 본질 가치가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나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피카소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가치는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피카소 그림이 비싼 이유는 작품성과 희귀성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어떤 자산도 2,100만 개로 개수가 제한된 자산은 없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자산, 2,100만 개면 굉장히 희귀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만약 비트코인 한 개 갖고 있으면 2,100만 분의 1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자산을 자기가 2,100만 개 분의 1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희귀한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최초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런 자산이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작품인 거죠. 사실상 이게.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 가치, 내재 가치라는 게 결국 그 어떤 뭐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고 뭐 비용을 제하고
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남느냐 이런 걸 막 계산하는 거잖아요. 뭐 네, 네.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될 수도 예,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뭐 한 7만 원자, 8만 원자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뭐 15만 원까지 올랐어. 그럼 바로 주식시장에서는 애널 분들이 아 이거 지금 영업이익에 비해서 너무 밸류에이션 과대평가다 바로 나오는데 네. 비트코인은 그걸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다. 오히려 저는 이상할 게 걱정합니다. 예. 참 신기한. 야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군요. 되게 역설적인데. 네, 역설적인. 근데 패러독스. 그게 지금 사실 비트코인 15년 넘게 그걸로 지금 계속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 계속 그게 맞다로 가면서. 사실 저도 예전에 그 비트코인 몇백 개를 막 피자 시켜 먹고 그때. 2만 개인가? 네, 2만 개 하나에 막 몇십 원 할 때. 야, 이게 뭐 말이 되냐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저는 좀 여기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만약에 지금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앞으로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비트코인은 그 꾸준히 우상향을 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한 20% 정도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반감기가 지난 후에 비트코인 생산량이 금년 4월이 지나면 이제 450개로 줄어드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ETF에 대한 그 수요만으로도 450개 넘어갈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성적인 이 공급 부족에 시달릴 거다. 그러면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우라늄 ETF에 좀 투자 중인데요. 우라늄. 여기에 한 20% 정도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P 500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사실 약간 불안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투자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떨어지건 말건 관계없이 이 ETF는 가격이 유지가 그러니까 이게 그 주가가 유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글로벌 원자력 발전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해서 우라늄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게 자 이걸 자료를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우라늄 수요 공급 전망이거든요. 그 이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제 공급인데 2040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이 연한 하늘색 부분이 이제 수요죠. 수요가 이제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이 진한 파란색 요 부분이 이제 초과 수요가 204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계속 우라늄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공급은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요 장기 투자하는 셈 치고서 여기다 조금씩 제가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다 좀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장주에 한 20% 정도 또 투자를 할 것 같고 AI 관련이나 바이오 관련된 한 두세 종목 이런 거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40% 정도는 좀 안정적인 것에 돈을 넣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예를 들면 코스피 추종물 레버리지라든가 뭐 이런 상품 저는 큰 리스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희 긴 시간 동안 성장주 막 투자해야 돈 많이 번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20%가 1억 중에 2천만 원 정도만 성장주에 투자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AI랑 바이오도 성장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1억이란 돈이 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본인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성장주에 투자하자 제가 그 말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억이 있으면 나는 그냥 그 다른 돈이 또 한 10억 정도 있으니까 이 1억은 그냥 어떻게 크게 움직여도 별로 신경 안 써. 이런 사람은 성장주에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1억이 이게 거의 뭐 이게 금융자산 전 재산입니다. 금융자산으로 뭐 다른 부동산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또 마음도 약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주가가 너무 막 변동을 하면 마음이 막 이렇게 심장이 막 뛰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장주에 투자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라고 하는 거는 되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좀 더 이렇게 리스크를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는 게 사실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제 그럼 좀 늘려도 되고 이게 나는 좀 이런 거 신경 쓰인다 그러면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성장주 이렇게 제가 경험을 했던 건데 성장주 투자를 좀 해보자 이러니까 올라갈 때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막 조정을 받으니까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바닥 근처인데 도저히 더 이상 못 견뎌서 손절을 해버려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자. 그렇게 해서 대강 한 20% 정도 잡은 겁니다. 네. 이 우라늄 ETF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그 주식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미국에서요. 그 ETF로 몇 개나 한 ETF 4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없는 것 같은. 우리 증권사에서 테슬라 주식사들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있어요. 예, 예. 한국에서도. 예, 우리 예. 증권사에도 살 수 있군요. 있구나. 네, 그러면 작가님 오늘도 귀중한 인사이트 이렇게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응달책방 시청자분들께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식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성장주는 사실 다른 섹터의 주식들과는 좀 굉장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 투자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성장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혹시 성장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제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많이 구성을 좀 했습니다. 이제 이 설날인데 설날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1100만 작가의 유망 성장주 발굴 스터디를 론칭하셨는데요. 네네네. 성장주의 정의는 우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 구조적 성장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구조적 성장은 이 거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회사 자체의 역량으로 큰 이익 성장률을 이룰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왜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예, 주식 투자에서 초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재작년부터 성장주를 많이 발굴하셔서 투자자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는데 그동안 발굴하셨던 대표적인 기업 몇 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발굴했던 건 대표적인 게 당연히 이제 루닛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노믹 트리 이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망 성장주 발굴 스터디에서 직접 성장주를 발굴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배우면은 정말 누구나 성장주를 발굴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누구나 성장주를 발굴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저도 많이 틀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성장주를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네. 2024년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주도할 새로운 기업도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좋게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2024년을 맞이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유망 성장주 발굴 스터디 함께 공부하셔서 2024년에는 이제 성장주 투자로 좀 초과 수익 함께 좀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주 패러다임의 저자이신 1100만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